안녕하세요. 지혜 한 줄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발걸음을 멈췄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점점 줄어드는 순간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이 먹으면 자식 새끼도 다 필요 없어라며 속상한 마음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73%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외면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는데 10명 중 3명에 속하는 분들은 자녀들도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그분 옆에 앉으려고 하고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것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정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자꾸 피곤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점점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거죠. 18세기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며 그 긴 세월 동안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찾아오는 부모가 있고 나이 들어서 자식이 피하는 부모가 있다. 그 차이는 재산도 권력도 아니다. 말할 때 경계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물으면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한다. 반대로 자식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자식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물으면 자식은 부모를 편안해한다. 300년도 지난 정약용의 이 말이 지금까지도 통하고 있던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후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꼭 하는 말 4가지, 절대 하지 않는 말 2가지, 정확히 6가지 말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평생 해온 말버릇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와서 바꿔봤자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80세,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동네에 아는 76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십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할아버지 댁에서 놀다 갑니다. 이분은 항상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어르신은 외로우셨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도 잘 안 왔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혼자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바뀌게 된 걸까요? 이 어르신은 말하는 방식 딱 6가지를 바꾸고 인생이 달라지셨습니다. 인생이 달라지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바뀐 내 인생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품이 있는 말 4가지.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2가지. 이 6가지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에는 외로움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1장 마이너스 품이 있는 말 첫 번째, 상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말.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5년째 경로당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김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총무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다른 분한테 서운한 일 있으셨어요? 김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총무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 하세요. 다른 분들이 뭘 해도 그래, 괜찮네,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너무 억울해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칭찬을 안 한다고요? 전 맨날 잘했다, 좋다 그러는데요. 총무님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박 선생님이 손주 사진 보여줬을 때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잘생겼네 한마디 하시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 아이 눈망울 좀 보세요. 또렷하고 영특해 보이네요. 이마도 시원하고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는 거 귀엽기도 하고. 박 선생님 손주 닮았어요. 박 선생님도 젊었을 때 이렇게 눈이 예쁘셨잖아요. 박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그 뒤로 박 선생님은 최 선생님한테만 손주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칭찬을 한 게 아니라 평가를 하고 있던 거구나. 1998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클리포드 노스 교수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잘했어요, 좋아요 같은 일반적인 칭찬을 하도록 교육. B그룹은 구체적인 칭찬을 하도록 교육했습니다. 3개월 뒤 두 그룹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그룹은 친한 친구 수 평균 2.3명, 주당 대화 시간 3.5시간, B그룹은 친한 친구 수 평균 5.8명, 주당 대화 시간 9.2시간으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B그룹 사람들은 자신도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노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칭찬은 상대방의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의 가슴에 남습니다. 가슴에 남은 칭찬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봤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를 했을 때 B그룹 사람들은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자녀 및 손주와의 관계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습관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했어. 괜찮네. 좋아.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한테 점수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상대방은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또 평가받는구나. 하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발견처럼 들립니다. 이 김치, 젓갈간이 딱 맞고 양념이 골고루 배어 있네요. 손주 눈망울이 또렷하고 영특해 보여요. 선생님, 오늘 입으신 옷 색깔이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네요. 이런 말은 상대방을 발견한 느낌을 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유심히 봤구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는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인정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맛있네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치 젓갈간이 딱 맞다. 아니면 손주 눈망울이 또렷하다라고 말한다면 상대방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알아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차려야 한다. 차리란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다. 자녀를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할 때도, 제자를 대할 때도 차려야 한다. 자세히 살피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인다. 장점이 보이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본 것이 아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았으면 말하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평생을 수많은 사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누가 뭘 잘하는지, 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 있어도 그 장점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으로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만 한다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해야 상대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구체적이라면 상대에게 내 진심이 전달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서 나이 들어서 표현력이 떨어졌는데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방법이야.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평생 동안 사람을 봐왔습니다. 누가 뭘 잘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안 해봤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딱 한 사람만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십시오. 경로당 친구든 배우자든 자녀든 손주든 상관없습니다. 옷 예쁘네 대신 오늘 입은 그 치마 겨울 느낌도 나고 보기 좋네요. 김치 맛있네 대신 이 김치 무 씹히는 게 아삭하고 양념이 속까지 배어서 맛있네요. 처음엔 어색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평생 안 해본 말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3일만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 연습하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다가올 겁니다. 한 달 연습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봐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보는 눈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어른이 됩니다. 구체적인 칭찬, 이것이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첫 번째 품이 있는 말입니다. 2장 마이너스 품이 있는 말 두 번째, 덕분에라는 감사의 표현.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도 잘 안 왔고 와도 빨리 가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시집살이 안 시켰어. 간섭도 안 했어. 명절 음식도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지난해 설날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근데 나물간이 좀 약한 것 같아. 저는 기름을 좀 많이 쓴 것 같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설날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 할머니는 노인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 만들 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작년 설날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었는데 고생했다는 말 뒤에 근대가 나오면 어떨까요? 며느리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내 노력은 인정 안 해주시는구나. 잘못한 것만 찾으시는구나. 이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올해 추석, 이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송편을 빚어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성하게 차례상을 차렸네.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고마워. 내가 다음엔 더 도와줄게.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오곤 하고 전화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덕분에 이 세 글자가 내 며느리를 데려왔어.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마틴 셀리그만 교수팀은 감사 표현과 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A그룹은 일주일에 3번 배우자에게 덕분에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지시했고, B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부부 만족도 73% 상승,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 82% 증가, 일상 대화 시간 평균 45분 증가, B그룹은 변화 없음. 더 놀라운 건 A그룹의 건강 지표도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압이 낮아졌고 우울감 점수가 40%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셀리그만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사 표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둘째,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다. 이 두 메시지가 관계를 평등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실험은 1년간 추적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1년 후 A그룹의 68%가 여전히 덕분에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자녀 및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월 평균 2.3회에서 4.8회로 증가했습니다. 왜 덕분에라는 말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덕분에는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고마워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하지만 덕분에는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 고마운지 불분명합니다. 내 덕분에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었어라는 말은 명확한 기여, 인정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받으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전화할 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덕분에 할머니가 기분 좋아졌어 하면 손주는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둘째, 덕분에는 관계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가 용돈을 줍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손주가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이때 덕분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불평등해집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받아야지.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상대방도 점점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덕분에를 말하면 달라집니다. 아들 덕분에 편하게 생활하게 됐구나.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셋째, 덕분에는 상대가 더 잘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받으면 더 잘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내 덕분에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도 알아주지 않네. 다음엔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식어갑니다. 23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측은지심 마이너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마이너스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마이너스 겸손하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마이너스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이 중에서 사양지심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양지심이 있어야 내가 받은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맹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늙어서도 자식이 찾아오는 집이 있고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피하는 집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찾아오는 집의 부모는 너희 덕분에 내가 산다고 말한다. 피하는 집의 부모는 내가 너희를 키웠다고 말한다. 전자는 사양지심이 있는 것이고 후자는 사양지심이 없는 것이다. 맹자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해준 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덕분에 내가 지금 편하게 살아.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게 사양지심이고 이게 품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겐 당신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 먹었어. 자녀에겐 내 덕분에 아버지가 걱정 없이 살아. 며느리에겐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행복해졌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하면 자녀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석 달 하면 며느리가 친어머니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담 주는 사람에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상대의 기여를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부터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자녀도 손주도 친구도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덕분에라는 감사의 표현, 이것이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두 번째 품이 있는 말입니다. 3장 마이너스 품이 있는 말 세 번째,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질문형 대화. 71세 박철수 어르신은 아들과 5년간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도 잘 안 왔고 와도 한두 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5년 전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안정적인 직장 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해?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절대 안 돼. 그냥 직장 다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표를 냈습니다. 박 어르신은 화가 났습니다.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제 고집대로 하네.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아들의 창업은 2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빚만 남게 되었죠. 박 어르신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그 뒤로 아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지난해 박 어르신은 지인의 소개로 노인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아들이 창업 실패하고 연락을 통화하네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박 어르신이 당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대 성인인데 미쳤어, 절대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아직도 애로 보시는구나. 내 판단을 믿지 않으시는구나. 박 어르신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았잖아요. 실제로 실패했잖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피하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했냐는 말을 듣기 싫어서입니다. 어르신이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다면 아들은 실패했어도 아버지한테 왔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요. 박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올해 설날
박 어르신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그만 회사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작은 회사 가지 말고 대기업 알아봐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아, 그 회사를 들어간 이유가 뭐니?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 아버지한테 내 생각을 좀 들려줄 수 있겠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 내가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구나. 아버지는 대기업이 좋을 것 같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는구나. 아버지 생각도 말해줄까?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에도 먼저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5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질문 하나로 다시 찾았어요. 2012년 컬럼비아 대학교 에드워드 대시 교수팀은 자율성과 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 400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부모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자녀와 대화할 때 명령형 대신 질문형으로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B그룹은 평소처럼 대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6개월 후 A그룹은 부모와 자녀 관계 만족도 65% 상승, 자녀의 부모 방문 횟수 월 1.8회 4.2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 78% 증가, B그룹은 유의미한 변화 없음. 대시 교수는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두 가지 대화 방식을 들려주고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명령형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질문형 내 생각은 어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명령형을 들은 자녀들은 대부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질문형을 들은 자녀들은 대부분 존중받는 느낌을 받거나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시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명령은 상대를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질문은 상대를 동등한 성인으로 대합니다. 60세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는 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조언의 방식에 있습니다. 왜 질문형 대화가 관계를 좋게 만들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명령형 이렇게 해라. 가주는 메시지는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내 말대로 해. 라는 메시지고, 질문형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가주는 메시지는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하다. 내 판단을 신뢰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는 더욱 그렇습니다. 40대, 50대가 된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 자녀는 나를 아직도 애로 보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나를 독립된 성인으로 보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둘째,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엽니다. 명령형은 대화를 닫습니다. 직장 그만두지 마라. 라고 말하면
자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질문형은 대화를 엽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어? 라고 말하면 자녀는 사실은요. 를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 적은 기회를 명령으로 써버리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쓰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지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셋째, 질문은 조언을 더 잘 전달하게 해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명령하면 상대가 안 듣습니다. 질문하면 상대가 오히려 더 잘 듣습니다. 명령은 저항을 만듭니다. 사람은 남이 시키는 건 싫어하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 낸 건 실천합니다. 질문형 대화는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2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삼파는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주입하지 않는다. 제자가 스스로 답을 낳도록 돕는다. 마치 삼파가 산모를 도와 아기를 낳게 하듯 나는 질문으로 제자를 도와 지혜를 낳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이랬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용기란 무엇입니까? 다른 선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가 본 용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 사람이 왜 용감하다고 느꼈는가?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제자가 스스로 답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았구나. 선생님은 그 과정을 도와주셨을 뿐이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역할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질문으로 젊은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 것이다. 답을 주면 젊은이는 의존한다. 질문을 주면 젊은이는 성장한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후배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으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1단계 명령형을 질문형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로 이렇게 해야지. 가 아니라 이런 방법은 어떨 것 같아? 로 바꿔보십시오. 2단계 진짜로 들으십시오.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대답하는데 중간에 끊고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진짜 질문은 어떤 대답이 나와도 일단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3단계 조언은 마지막에 선택지로 제시하십시오.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조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생각도 들어볼래? 아버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물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녀는 아버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언하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면 조언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입에서 이렇게 해라가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고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자녀들이 전화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 전에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석 달이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장 편한 어른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강요하는 어른에서 존중하는 어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부터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손주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질문형 대화. 이것이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세 번째 품이 있는 말입니다. 사장 마이너스 품이 있는 말. 네 번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겸손한 조언. 74세 최강수 할아버지는 손주와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손주가 고등학생인데 할아버지를 만나면 휴대폰만 받습니다. 지난해 여름 손주가 진로 문제로 고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대 가야지. 요즘 의사가 최고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공부 더 했으면 의사 됐을 거야. 너는 할아버지보다 머리 좋으니까 할 수 있어. 무조건 의대 가라. 손주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뒤로 손주는 할아버지한테 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최 할아버지는 노인대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손주와 대화하는 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주에게 조언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하시면 손주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했어.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 할아버지 경험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래? 최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달 손주가 다시 진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의대는 포기하고 공대를 가려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너 나이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공무원을 하라고 하셨지. 그때 할아버지는 아버지 말씀 들었어. 공무원 돼서 안정적으로 살았지. 후회하지는 않아.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할아버지 경험이 너한테 답은 아니야. 너는 할아버지랑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상황이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내가 결정하는데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손주는 최 할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할아버지, 사실 저 공학이 하고 싶어요. 로봇 만드는 게 재밌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부모님은 내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부모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그날 이후 손주가 주말마다 할아버지 댁에 옵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정답을 주지 않으니까 손주가 더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17년 스탠퍼드 대학교 제프리 페퍼 교수팀은 조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른과 20-40대 성인 600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어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이렇게 해라 식의 단정적 조언을 지시했고, B그룹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봐 식의 경험 강요를 지시했습니다. C그룹은 나는 이렇게 했어. 잘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었어. 참고만 해 식의 겸손한 조언을 지시했습니다. 3개월 후 조언을 받은 젊은 세대에게 물었습니다. 그 조언을 실제로 따랐습니까? A그룹은 대부분 무시했다고 답했고, B그룹은 부담스러워서 소수의 인원만 따랐다고 답했고, C그룹은 대부분의 인원이 참고해서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겸손한 조언이 압도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페퍼 교수는 추가로 왜 겸손한 조언이 효과적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단정적 조언은 내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험 강요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라는 반감이 들어요. 겸손한 조언은 참고만 하면 되는구나. 선택은 내가 하는구나 해서 편해요. 페퍼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언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조언이 강요가 되는 순간 관계는 망가진다고 말입니다. 효과적인 조언의 3가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실수도 인정한다. 둘째,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셋째, 선택권을 상대에게 준다. 이 3가지 요소가 충족하는 조언이라면 젊은 세대는 그 조언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왜 겸손한 조언이 효과적일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조언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단정적 조언은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실패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라는 메시지로 들리지만 나도 실수했어. 너도 시행착오 겪을 수 있어. 라는 겸손한 조언은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배움이야.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면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둘째, 겸손한 조언은 세대 차이를 인정합니다. 경험 강요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내 방법이 너한테도 맞을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들리고, 내 경험이야. 너는 다른 상황일 수 있어. 라는 겸손한 조언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아.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젊은 세대는 여러분을 강요하는 어른이 아니라 지혜로운 동반자로 보게 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인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한다. 노자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교약졸 큰 기교는 서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조언에도 적용됩니다.
진짜 좋은 조언은 조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을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 내가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 이게 대교약졸입니다. 반대로 서툰 조언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내 말이 틀릴 리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게 정답이야. 이건 조언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따르는 어른이 있고 나이 들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어른이 있다. 따르게 하는 어른은 겸손하고 외면당하는 어른은 교만하다. 여러분, 70년을 살았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세월이 만든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품위를 결정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내 말대로 해라가 입에서 나오려고 하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한 달이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멘토로 여깁니다. 석 달이면 여러분의 조언을 그대로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강요하는 어른에서 지혜로운 조언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언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겁니다. 강요로 주는 건 선물이 아니라 짐입니다. 오늘부터 겸손하게 조언하십시오.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너도 내 방식대로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할머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합니다. 손주들이 여러분을 더 존경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겸손한 조언, 이것이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네 번째 품이 있는 말입니다. 5장 마이너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첫 번째, 과거 자랑과 비교하는 말. 광주에 사시는 69세 김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작년까지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자 옆에 있던 경로당 총무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 말씀 중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자꾸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랑 비교하시고요. 김할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 건데. 총무님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박 선생님 손주가 대학 갔다고 자랑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애들은 좋겠네. 우리 때는 대학 가고 싶어도 못 갔어.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만 나왔지. 그래도 나는 악착같이 살아서 자식들 다 대학 보냈어. 요즘 애들은 부모가 다 해주니까 편하지. 박 선생님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세요? 손주 자랑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요즘 애들은 편하다는 말만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자랑하려던 게 아니라 공감해 주려던 건데 상대방은 비교당한다고 느꼈구나. 김할아버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 선생님 손주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김할아버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좋겠네. 우리 때는 일자리도 없었는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손주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손주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대견하시겠습니다. 최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손주가 몇 년간 준비했거든요. 그날 이후 사람들이 다시 김할아버지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과거에서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2019년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세대 간 대화에서의 과거 회상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과 20-40대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젊은 세대에게 어르신들의 다양한 말을 들려주고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과거 자랑과 현재 비하. 나 때는 월급 10만 원으로 살았어. 요즘 애들은 300만 원 받고도 힘들다고 하네. 두 번째 유형은 비교 없는 과거 경험 공유. 나 때는 월급 10만 원이었어. 그 돈으로 살기 힘들었지.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니 너희도 힘들겠구나. 그 결과 첫 번째 유형을 들은 젊은 세대들은 꼰대 같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이었고, 두 번째 유형을 들은 젊은 세대들은 공감된다,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연구팀은 추가로 어르신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나 때는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답변은 내 고생을 알아줬으면 한다는 반응과 내 경험을 대화 소재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MIT 연구팀장 제니퍼 웡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거 자랑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나누되 현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나 때는이라는 말이 관계를 망가뜨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자랑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나 때는 월급 10만 원으로 살았어. 너희는 300만 원 받으면서 힘들다고 하냐? 이 말 속에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해냈다. 너희는 쉬운 환경에서도 못하고 있다. 너희는 나보다 약하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노력을 인정 안 하는구나. 그러면 방어적이 됩니다. 시대가 다른데, 물가가 다른데, 그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기게 됩니다. 둘째, 과거 자랑은 시대 차이를 무시합니다. 50년 전엔 월급 10만 원, 집값 200만 원, 대학 등록금 2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월급 300만 원, 집값 5억 원, 대학 등록금 700만 원입니다.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50년 전에는 월급의 20배면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월급의 150배를 모아야 집을 삽니다. 50년 전에는 월급의 20%가 등록금이었습니다. 지금은 월급의 25%가 등록금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 때는으로 비교하면 듣는 사람은 이분은 현실을 모르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셋째, 과거 자랑은 한 세대 전체를 폄하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은 나약해. 한두 사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의 없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젊은이도 많습니다. 나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인한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것들은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면 모든 젊은 세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까지 그러시지? 그러면 세대 간에 거대한 벽이 생기게 됩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인지 북이지 환기불지이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 고생을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생가회 뒤에 나온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하다. 이 말은 젊은 세대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나 때는 이랬다며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앞으로 만들 세상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군자는 남과 다투지 않는다. 다투더라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과거 자랑은 일종의 다툼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어. 이건 경쟁이자 비교입니다.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을 나누되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1단계, 나 때는 대신 그때는을 쓰십시오. 나 때는 월급 10만 원으로 살았어. 가 아니라 그때는 월급이 10만 원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참 적은 돈이었지. 라고 말입니다. 나 때는은 나를 강조합니다. 비교하려는 의도가 들립니다. 그때는 시대를 설명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2단계, 비교를 빼십시오. 나 때는 힘들었어. 요즘 애들은 편하지. 가 아니라 그때는 힘들었지. 요즘은 어때? 너희도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비교를 빼고 상대의 어려움을 물어보십시오. 3단계, 현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요즘 젊은 것들은 나약해. 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보면 대단하더라. 외국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우리 때는 못했던 걸 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현재를 칭찬하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입에서 나 때는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3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때는으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한 달 하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현명하다고 느낍니다. 석 달 하면 경로당에서 여러분 옆자리가 가장 먼저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사는 사람에서 현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과거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 지혜를 자랑으로 쓰지 말고 이해와 공감으로 쓰십시오. 나도 힘들었어. 너도 힘들구나. 우리 같이 잘 버티자. 이렇게 말하면 두 세대가 연결되고 존경이 생깁니다. 과거 자랑과 비교하는 말, 이것이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입니다. 6장 마이너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번째, 상대의 사생활을 캐묻는 말. 서울에 사는 66세 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윤 할머니는 조카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조카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카들이 명절에 잘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5세 여자 조카 아이는 아예 얼굴을 안 비췄습니다. 윤 할머니는 조카가 오지 않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올해 추석 그 조카의 어머니이자 윤 할머니의 동생분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딸이 언니 피하는 거 알아? 언니가 자꾸 결혼 이야기 꺼내서 그래. 결혼? 나는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35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괜찮은 사람 있냐고 물어본 게 잘못이야?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우리 딸이 작년 설날에 언니한테 뭐라고 들었다는 줄 알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가 이제 35인데 빨리 해야지. 남자친구는 있어? 없어? 뭐 하는 사람이야? 월급은 얼마 받아?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았어? 이런 질문을 1시간 동안 받았대. 나 같아도 숨 막혀서 안 와. 그래서 우리 딸이 올해는 아예 안 온 거야. 윤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가족끼리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은 달라. 사생활은 가족이라도 함부로 물어보면 안 돼. 특히 결혼, 취직, 월급, 이런 건 애들한테 민감한 거야. 우리 딸이 결혼 안 한 게 자기 선택인데 언니가 자꾸 빨리 해야지 하니까 압박받는 거지. 혹시 남자친구 있어도 언니한테 말 안 할 거야. 말하면 또 캐물을 거 아냐. 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관심이 아니라 간섭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올해 설날 윤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조카가 왔을 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하지? 일은 재밌어? 조카가 놀란 표정으로 윤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고모. 잘 지내요. 일은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건강 챙기면서 해. 고모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카는 명절 내내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윤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꾹 참으니까 조카가 좋아하더라고요. 201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는 사생활 질문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른 400명과 그들의 성인 자녀, 조카, 손주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젊은 세대에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2위는 월급은 얼마 받아? 3위는 애는 언제 낳을 거야? 4위는 집은 샀어? 전세야? 월세야? 5위는 왜 아직도 혼자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대답하기 곤란하다.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어르신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답변은 걱정이 돼서 관심이 있어서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어르신들은 걱정과 관심으로 물어보지만 젊은 세대는 간섭과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옥스퍼드 연구팀장 사라 존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르신들은 나는 가족이니까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가족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특히 결혼, 취직, 출산 같은 주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고 선택하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거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거나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왜 안 해? 라는 질문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사생활 질문이 관계를 망가뜨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생활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상대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둘째, 사생활 질문은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애가 없어? 이 질문 속에 숨은 메시지는 정상적이면 벌써 아이가 있어야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이 숨겨 있고 집은 샀어? 이 질문 속에 숨은 메시지는 집 있어야 제대로 산 거야. 집 없으면 실패한 거야. 라는 뜻이 숨겨 있습니다. 이런 숨은 메시지가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사생활 질문은 경계를 침범합니다.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돈 문제, 연애 문제,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겁니다. 절대 먼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가족인데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부모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23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어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도 된다.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만 물어라. 상대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물어보지 마라.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진하다. 진한 관계가 좋은 게 아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래 간다. 이 말은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가족이니까 뭐든 물어볼 수 있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해. 이게 맞는 생각입니다. 장자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인지지, 부여기소부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사람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즉,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는 게 상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카가 결혼 이야기를 피하면 그건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물어보지 않는 게 조카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생활 질문을 기분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남자친구랑은 행복해? 월급은 얼마 받아? 가 아니라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가 아니라 부부 생활에 여러움은 없어? 라고 사생활을 묻지 말고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말합니다. 두 번째 상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궁금해도 참으십시오. 결혼 이야기, 자녀가 먼저 꺼내면 들어주십시오. 안 꺼내면 묻지 마십시오. 취직 이야기, 손주가 먼저 말하면 축하해 주십시오. 안 말하면 캐묻지 마십시오. 상대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배려입니다. 세 번째, 들었어도 캐묻지 마십시오. 자녀가 사귀는 사람 있어요 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집안은? 월급은? 이렇게 캐묻지 말고, 그래,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엔 정말 어렵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편해집니다. 한 달 참으면 조카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석 달 참으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비밀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캐묻는 어른에서 존중하는 어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질문의 개수가 아니라 참는 횟수입니다. 궁금해도 참고, 걱정돼도 참고, 물어보고 싶어도 참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할머니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강요는 안 할게. 이렇게 말하고 기다리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조카들이 여러분을 가장 편한 어른으로 여기게 됩니다. 상대의 사생활을 캐묻는 말, 이것이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말입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품위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품위 있는 말 4가지. 첫째, 상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말. 잘했네 대신.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게 보여. 둘째, 덕분에라는 감사의 표현. 고마워 대신.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셋째,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질문형 대화. 이렇게 해라 대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도 들어볼래?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넷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겸손한 조언. 내 말대로 해 대신. 나는 이렇게 했어.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 참고만 해.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2가지. 첫 번째, 과거 자랑과 비교하는 말. 나 때는 말이야. 대신, 그때는 그랬지. 요즘은 다르겠네. 두 번째, 상대의 사생활을 캐묻는 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행복해? 까지. 총 6가지 말을 알아봤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어렵지 않을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말버릇을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덕분에라는 말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든 자녀에게든 친구에게든 내일은 구체적인 칭찬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잘했네 대신 이 부분이 좋았어라고 한 번만 말해보십시오. 모레는 질문으로 대화를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대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3개월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6개월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 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70년, 80년을 사셨다는 건 그만큼의 경험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의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강요로 나누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존중으로 나누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품위는 학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재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품위는 말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언제 참느냐, 이것이 품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조금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70세도, 80세도, 90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나는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 한 줄기였습니다.